서울 한복판, 유리로 둘러싸인 대형 건물의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대한그룹 서울지사의 본사 건물, 그곳은 수많은 이들의 꿈과 야망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오늘 이곳에서 한 남자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며 거대한 소용돌이가 시작될 줄은. 흰 셔츠에 검정 슬랙스, 가방 하나를 든 남자가 로비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다. 강준호, 겉보기엔 평범한 취업 준비생처럼 보였다. 시계는 오래돼 보였고 구두는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깊고 조용했으며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순간 한 무리의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앞에 선 여자는 높은 힐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연, 대한그룹 서울지사 인사팀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고급 브랜드 정장, 짙은 화장은 그녀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깐의 정적, 설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낯익은 얼굴, 아니, 낯익다고 느꼈지만 부정하고 싶었다. 강준호, 너야. 설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주변 직원들이 조용히 숨을 죽였다. 이게 웬일이야. 너 같은 애가 여기엔 애 온 거야. 혹시 청소 아르바이트 하러 왔니?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면접을 보러 왔어. 정직원 채용. 설현은 마치 웃음을 참으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너 같은 애가 정직원, 여긴 대한그룹이야. 취업 사이트에서 본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니거든. 말은 날카로웠고 말끝마다 비웃음이 묻어났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했다. 마치 과거의 그림자를 지워내듯. 준호는 고개를 숙여 흩어진 이력서 서류를 차분히 주워 담았다. 낡은 대학 졸업장이 살짝 보였고 구석이 달아 있었다. 그는 문서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럽게 다듬은 뒤 다시 설현을 바라보았다. 여기에 온 건 내 덕도 아니고 너한테 기대하려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나의 길을 따르는 중일 뿐이야. 설현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힐을 땅에 세게 찍으며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 그럼 내가 기회를 줄게. 너 그 면접 그렇게 보고 싶어. 그럼 날 만족시켜봐. 내 구두 더러워졌네. 깨끗이 닦아봐. 그럼 내가 인사팀장 권한으로 한번 고려해줄게. 로비는 순간 조용해졌다. 직원 몇몇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고 경비원도 당황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여긴 설현의 왕국이었고 그녀의 말은 곧 규칙이었다. 준호는 잠시 그녀의 구두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굴욕도 절망도 없었다. 오히려 안타까움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너는 예전에도 그랬지.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이제 알아. 진짜 불쌍한 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버린 사람이야.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입고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설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고 주변은 숨조차 멎은 듯한 정적에 빠졌다. 준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로비를 걸어나갔다. 고개는 높이 들었고 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설현은 뒤에서 외쳤다. 그래, 가버려. 어디서든 다시는 보지 말자. 넌 어차피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 쳤지만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순간 로비 2층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유혜린, 깔끔한 슈트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깊고 조용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준비는 끝났어. 그녀는 바로 대한그룹 글로벌 본사의 특별 수석 비서, 그리고 강준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단 한 사람이었다.
강준호가 대한그룹 서울지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잠시 시야에 들어왔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묻은 시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강준호가 아니라는 것을. 건물 맞은편 골목에 자리한 작은 전통찻집. 낡은 간판과 오래된 목재 의자가 놓인 서울 한복판에서는 보기 드문 조용한 공간이었다. 준호는 그곳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다. 차가 한 잔 놓이자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기록해.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유혜린이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오늘 아침 인사팀장 한설원. 그녀는 면접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개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켰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혜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미 내부 제보가 몇 건 있습니다. 특히 인사팀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싶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을. 그 시각, 대한그룹 서울지사 내부는 여전히 분주했다. 설원은 로비에서 돌아와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서며 얼굴을 찡그렸다. 아침에 불쾌한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필 왜 지금, 왜 여기서.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듯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곧바로 비서를 불렀다. 아까 로비에 있던 남자, 이름 확인해. 혹시 지원자 명단에 있으면 바로 탈락 처리해.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젊은 인턴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서는 질문이 곧 위험이었다. 한편 주차장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경비원 김철수는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종이컵 하나를 떨어뜨렸다. 커피가 흘러내려 검은 세단의 보닛 위를 더럽혔다. 그 차는 설현의 것이었다. 아, 뭐 하는 거야? 설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차장을 울렸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김철수를 내려다보았다. 이 차 얼마짜린지 알아요. 당신 월급으로 뭐 년을 벌어야 되는 줄 알아. 김철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바로 닫겠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사과하면 끝이야. 여기 일하는 사람들 수준이 왜 이래. 당장 관리팀 불러. 이런 사람 필요 없어. 그 옆에는 지점장 박정길이 서 있었다. 그는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요즘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데 말이야. 이런 실수 하나가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김철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 몇 장을 주워 들고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던진 돈이었다. 설원이 주머니에서 꺼내 바닥에 던진 것이었다. 그냥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져.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고.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강준호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철수 옆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하나하나 주워 손수건에 싸주었다. 그리고 김철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괜찮으세요? 김철수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 아까 그분. 설원은 얼굴이 굳었다. 당신, 아직도 여기 있었어. 준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대신 김철수에게 말했다.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셨죠? 네, 처음 건물 올라갈 때부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다. 그땐 이런 회사가 아니었겠네요. 설원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해요.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준호는 그제야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상관 있는 일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무게가 있었다. 서연은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준호는 더 말하지 않고 김철수를 부축해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물 한 병을 건네주었다. 조금 쉬세요. 그 장면을 멀리서 유혜린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량 안에서 모든 것을 촬영하고 기록하고 있었다. 혜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표님은 여전히 같으시네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 준호는 다시 찻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노트를 꺼내 몇 줄을 적었다. 인사팀, 현장 직원, 존엄성, 권력 남용.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한설원. 그 이름을 적는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허름한 자취방, 나눠 먹던 김밥, 미래를 이야기하던 밤들. 하지만 그는 펜을 다시 움직였다. 과거는 기록으로 남기고 현재는 판단으로 다스린다. 그날 오후 대한그룹 글로벌 본사 서버에는 하나의 보고서가 업로드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서울지사 특별 내부 점검 사전 보고. 그리고 그 보고서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대한그룹 서울지사의 하루는 늘 바쁘게 흘러갔다. 숫자는 올라가고 보고서는 깔끔했으며 외부에서 보기에 이곳은 아무 문제도 없는 완벽한 조직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었다. 김철수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주차장에 나오지 못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직장이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다.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인턴들 사이에서, 계약직 직원들 사이에서,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실수보다 가난이, 능력보다 배경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인사팀 사무실 한쪽, 막 입사한 인턴 지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 면접장에서 서련에게 들었던 말을 잊지 못했다. 집안 배경이 이 정도면 기대는 하지 말자. 여기선 살아남기 힘들어. 그 말은 평가가 아니라 낙인이었다. 지수는 밤마다 그 문장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의심했다. 자신이 정말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그날 오후, 류혜리는 인사팀 내부 자료를 정리하며 지수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되었다. 평가 점수는 낮지 않았다. 오히려 성실하고 능력이 있다는 코멘트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혜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미 비슷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한 상태였다.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고 결정은 일관되지 않았다. 대신 특정 인물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한설원. 혜리는 자료를 정리해 하나의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 강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님, 인사팀 채용 및 평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 확인됩니다. 특히 특정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이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준호는 답장을 짧게 보냈다. 헌장을 더 보자.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그날 저녁, 준호는 다시 대한그룹 건물 근처를 찾았다. 이번에는 로비가 아니라 직원 식당이었다. 그는 외주업체 직원처럼 보이는 복장으로 줄에 섰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식당 한쪽에서 몇몇 직원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에도 인턴 둘 잘렸대. 이유는? 알잖아. 위에서 지켰으면 끝이야. 준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 말을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식판을 들고 서성이는 한 여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지수였다. 그녀는 자리를 찾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여기 앉으세요.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앉았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준호는 조용히 물었다.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죠? 지수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다들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말했다. 모든 조직이 그렇진 않아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일 때가 많죠. 그 말은 지수의 가슴에 조용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전부 잘못된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지점장 박정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이어진 불안감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 요즘 본사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 없어요. 박정길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한 걱정이야. 실적 좋고 문제 없잖아. 그러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느끼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로비에서 마주친 준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 눈빛, 자신을 비난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던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냥 옛날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날 밤, 준호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는 점점 채워지고 있었다. 이름들, 사건들, 그리고 공통점.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다. 권력은 드러내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노트를 덮은 준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겠다고. 폭풍의 중심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겠다고. 밤이 깊어지자 서울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각자 다른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강준호는 숙소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은 멀어졌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미국에서의 첫 겨울,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도시에서 그는 하루 16시간을 일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손에 잡히는 것은 피로와 통증뿐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 그 시절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유혜린이었다. 혜린은 그보다 몇 년 먼저 해외에 나와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이었고 준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무명의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린은 누구보다 그의 성실함과 고집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다. 대표님, 또 밤샘 작업하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현재로 그를 불러왔다. 혜린은 테이블 위에 정리된 서류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만 더 보고 잘게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혜린은 그 미소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서울지사 쪽,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몇 개의 문서를 보여주었다. 내부 고발 메일, 익명 설문, 그리고 반복되는 이름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준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해. 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한선원 팀장,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건 사실인가요? 준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가거라. 준호는 짧게 말했다. 지금은 이 회사의 문제일 뿐이야. 그러나 혜리는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서울지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출근하자마자 인사팀 회의를 소집했다.
요즘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알고 있죠? 본사에서 갑자기 내부 점검 나온다는 얘기.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한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괜히 입 열었다가 문제 만들지 말고. 그 말은 지시이자 경고였다. 회의가 끝난 뒤 서련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얼굴 때문이었다. 강준호.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달라. 난 성공했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같은 시각 준호는 혜린과 함께 서울지사 인근의 작은 사무실에 들어섰다. 이곳은 임시로 마련된 외부 감사팀의 거점이었다. 몇몇 직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내부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준호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익명은 보장됩니다.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만 말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계략직 직원이었다. 그는 손을 떨며 입을 열었다. 인사팀에서 특정 학교, 특정 배경 아니면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인터뷰가 이어졌다. 이야기들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다. 무시, 압박, 침묵. 준호는 하나하나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결의가 짙게 드러났다. 인터뷰가 끝난 후 혜리는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이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모였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한그룹 건물이 저 멀리 보였다. 그래, 이제는 보여줄 때야. 그날 저녁 서련의 휴대전화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대한그룹 글로벌 본사 공지, 금주중 최고경영진의 서울지사 방문 예정. 서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설마, 불안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중심에는 그녀가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강준호. 폭풍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다. 이미 문 앞에 있었다. 한서련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했다.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날엔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본사 고위 임원의 서울지사 방문. 그 한 줄짜리 공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녀는 단순한 점검일 뿐이라고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며칠 전 로비에서 마주친 그 남자. 강준호. 이름을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과거를 잊고 싶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애써왔는데. 그런데 그는 느닷없이 그녀 앞에 나타났고 그것도 가난한 모습으로. 서련은 분명히 그를 짓밟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째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 속에는 최근 통화 목록이 떠 있었다. 최민재, 그녀의 현재 연인이자 금융계 재벌 2세.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남자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민재야,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서련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너 목소리 들으니까 좀 낫다. 그 말에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서원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그 말투는 익숙했다. 그리고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재는 숨을 내쉬었다. 요즘 회사 내부에서 내 얘기가 자꾸 들려. 내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헛소문이든 아니든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이 도는 것 자체가 문제야.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서련은 얼어붙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하려는 거야?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택시 안의 공기가 정지된 듯했다. 설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너 진심이야. 그래. 너랑 함께하면 안정감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요즘 너를 보면 불안해. 그리고 솔직히 너랑 있는 게 이미지에 도움이 안 돼. 그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서연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상위 1%의 연인. 과거의 모든 고통을 지워버릴 만큼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택시는 그녀를 고급 아파트 앞에 내려주었다. 그녀는 무겁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두운 거실 안에서 홀로 숨을 내쉬던 그녀는 문득 오래전 어느 날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 학교 근처 편의점 앞 우산이 없이 비에 젖은 채 기다리던 소년. 그리고 그를 향해 우산을 내밀던 자신의 손, 강준호. 그 시절 그녀는 믿었다. 세상은 노력하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배신했고 그녀는 선택했다. 사랑보다는 안정, 진심보다는 확신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붓기 있는 눈가를 최대한 감췄고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만들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려선 안 된다. 그녀는 여전히 이곳의 인사팀장이었다. 그러나 사무실의 분위기는 뭔가 달랐다. 직원들이 눈을 피했고 속삭이는 소리가 더 잦아졌다. 서연은 불쾌함을 느끼며 비서를 불렀다. 요즘 분위기 왜 이래? 뭔가 숨기는 것 같잖아. 비서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팀장님, 어제 계약직 직원 몇 명이 외부 감사팀에 인터뷰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그리고 내부 보고서가 본사에 올라갔다는 얘기도. 그 말에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러나 그녀가 권한을 가지고 있던 런머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었다. 이건,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본사 대표이사 강준호님의 서울지사 공식 방문, 내일 오전 10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침묵 속에서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다. 강준호.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이 회사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그가 이곳에 들어온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이제 현실이 되어 그녀 앞에 서려 하고 있었다. 대한그룹 서울지사 오전 9시 30분.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전 직원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커피 냄새보다 진한 긴장감이 사무실을 감쌌고 관리팀 직원들은 바닥을 반짝이도록 닦고 안내 데스크는 새로운 꽃 장식을 설치하고 있었다. 대표이사님 오신다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야. 한서연은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재촉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고 눈빛에는 예민한 불안이 묻어 있었다. 전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과거, 지금, 그리고 그 사람. 강준호.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대표일 리 없어. 그녀는 수십 번도 넘게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그러나 휴대폰 화면에 찍힌 이름은 명백했다. 엔드코트, 대표이사 강준호 엔드코트. 본사 공지에 적힌 공식 직책이었다. 지금쯤이면 도착하실 시간이에요. 주차장은 준비됐죠. 서연의 말에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전 연락 받았습니다. 차량은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서연은 거울을 꺼내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정돈했다.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만들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잘 보이면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만 하면. 그리고 로비로 향했다.
그녀는 지점장 박정길과 함께 1층 현관에 섰다. 직원 몇 명은 똑바로 줄을 서고 인사할 준비를 했다. 10시 정각, 검은색 대형 세단이 조용히 건물 앞에 멈췄다. 고급스러운 차량에서 먼저 내린 사람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다. 바로 유혜린이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뒷좌석의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남자가 차량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깔끔한 네이비색 슈트, 단정한 넥타이, 조용한 걸음걸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동자, 자신감과 권위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얼굴. 강준호였다.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다. 설원의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어제, 며칠 전, 그저 면접자라고 비웃었던 남자.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했던 존재가 지금 그녀 앞에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서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이사님. 지점장 박정길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분위기를 파악한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준호는 박정길도 서연도 바로 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로비를 둘러보며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이 건물 많이 변했네요. 그의 말은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서연의 귀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꽂혔다. 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혜린이 나서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다. 서연은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그 뒤를 따라가려 했다. 그러나 혜린이 문 앞에서 서연을 가로막았다. 회의는 감사 관련 핵심 인력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인사팀장인데. 그래서 조사 대상입니다. 혜린의 말은 단호하고 냉정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보조적인 위치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표이사의 공식 수석비서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고 문은 조용히 닫혔다. 회의실 안 핵심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조용했다. 박정길은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말을 꺼냈다.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서울지사는 최근 실적도 좋고 직원 만족도도 높으며. 정지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그를 자르며 울려 퍼졌다. 실적 이야기는 이미 본사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 자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내부 제보, 계약직 직원들의 증언, 인턴 평가 자료, 그리고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졌고 프로젝터를 통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서연이 인턴을 무시하고 경비원을 모욕하며 돈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정길의 표정 또한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뭡니까? 그가 변명하려 하자 준호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대한그룹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곳 서울지사에서는 사람이 분류되고 차벌받고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인사평가서를 들어 올렸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떨어진 지원자,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신입,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비원.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로 서울지사의 인사권 전면 동결. 지점장과 인사팀장은 직무 정지 상태로 본사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도록 하십시오. 박정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고 누구도 그 결정을 반박하지 못했다. 밖에서 서연은 아직도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그것은 자신이 알던 강준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권력을 가진 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야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차가운 복도 바닥 위에 굳게 서서 그녀는 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회의실 안에서 강준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감정을 섞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준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료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닙니다. 이미 법무팀과 외부 감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박정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 대표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보고받은 대로 결제했을 뿐입니다. 인사팀에서 올라온 자료를 믿었을 뿐이고,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서연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를 향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강준호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지점장님. 그는 박정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결제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박정길의 입술이 떨렸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결국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 사실은 인사팀에서 주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서연 팀장이 직접 지시한 부분도 있었고, 저는 그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백한 책임 전가였다. 유혜린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조직에서 이런 장면을 봐왔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은 의리였다. 강준호는 박정길의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지점장님, 이 문서 익숙하시죠? 그것은 허위 비용 청구 내역이었다. 시설 보수비, 예주 컨설팅 비용, 그룹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거액의 금액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정길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부분은 인사팀 소관이 아닙니다. 박정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부 계좌 이동 내역이었다. 특정 계좌로 반복적으로 흘러 들어간 돈. 박정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준호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두 분 모두 조직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책임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혜린을 바라보았다. 오늘부로 박정길 지점장은 직무해제, 법무팀 조사에 즉시 협조하도록 하세요. 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다. 회의실 밖에서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박정길이 나를 버렸어. 그녀는 믿고 있었다. 적어도 그 남자는 이기 앞에서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권력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왔다. 그들 사이에서 강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시선이 서령과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과거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판단만이 담겨 있었다. 한선원 팀장. 그는 그녀를 서연이 아닌 직함으로 불렀다. 지금부터 제 질문에 사실대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회의실 안으로 다시 들어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그곳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가장 익숙하게 지배하던 공간이었다. 강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당신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문제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낙자의 언어라는 걸 이곳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저는 회사에 해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강준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계속되면 그것은 공범이 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사는 계속됩니다. 결과는 곧 통보받게 될 겁니다. 서련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회의실의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혔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직위만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시간과 선택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강준호는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가면은 벗겨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대한그룹 서울지사의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평소라면 바쁘게 오가던 발걸음과 전화벨 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은 마치 숨을 죽인 사람처럼 고요했다. 한서연은 천천히 회의실을 나왔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곳에서 투명한 존재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흐트러지지 않은 화장. 겉모습만 보면 여전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에는 초겨울의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서련은 우산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비를 맞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그때 그녀의 앞에 검은 우산 하나가 멈춰 섰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낮고 익숙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강준호가 서 있었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녀를 가리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우산을 들고 있었다. 여기 있어. 서련의 목소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몰아붙이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서련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이제 만족해. 나 다 잃었어.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나 내가 잃는 걸 보려고 온 게 아니야. 그 말에 서련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뭐야? 동정이야. 아니면 마지막으로 나를 불쌍하게 보러 온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지 듣고 싶었어.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서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떠난 뒤 난 너무 무서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비처럼 낮고 조용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남겨지는 게, 다시 가난해지는 게, 다시 무시당하는 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선택했어.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버텨야 한다고. 악해 보이면 안 된다고. 준호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모습은 과거, 그녀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처음엔 나도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사람을 내려다보는 게 이렇게 쉬운 줄도 몰랐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해졌어. 서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와 섞여 어디까지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근데 오늘 회의실에서 내가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직함으로 부를 때, 그때 알았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말 끝났다는 걸. 준호는 우산을 조금 더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서련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오랜만이었다. 서련은 고개를 들었다. 난 내가 가난해서 떠난 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오늘 내가 애 나를 떠났는지는 이해할 것 같아. 그 말에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내가 나를 먼저 버렸다는 거지.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걸 먼저 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을 채웠지. 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깨가 들썩였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준호는 그녀를 안지 않았다. 다가서지도 않았다. 그저 우산을 들고 그녀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마지막 존중이었다. 한참이 지나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준호가 말했다. 난 너를 벌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에이. 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하기 위해서.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너를 짓밟은 건 쉬워. 하지만 그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준호는 우산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빚이야. 예전에 내가 비 오는 날 나에게 우산을 내밀어줬던 것. 서연은 우산을 잡은 손을 떨었다. 우린 다시. 아니. 준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건 없어. 용서와 돌아감은 다른 문제야.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내가 진짜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그건 내 선택이야.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비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흐릿해졌지만 그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우산을 꼭 쥔 채 그를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으로 그 비가 끝난 뒤에 세상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흐릿했다. 어젯밤 강준호와의 대화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의 말, 그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네받은 우산의 무게까지.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벽 한쪽에 놓인 고급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이 공간은 그녀가 성공의 증거라고 믿어왔던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한서연 씨 맞으신가요?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대한그룹 글로벌 본사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어제 회의 이후 공식 절차에 따라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잠시 굳었다. 말씀하세요. 현재 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동안 한서연 씨는 직무에서 해제되며 추가 조치에 대한 통보는 서면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자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한서연 씨 명의로 처리된 일부 금액과 관련해 제3자의 개인 자금으로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회사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개인적인 판단.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강준호. 그녀는 급히 현관으로 나가 우편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대한그룹 로고가 찍힌 봉투였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정산 내역서 4본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손으로 쓴 것이었다. 익숙한 글씨체였다. 이건 책임을 대신 지겠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내가 법적인 굴레 없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길 바란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눌러 안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날 오후 그녀는 결심한 듯 외출 준비를 했다.
화장은 하지 않았고 옷도 단정하지만 수수한 것을 골랐다. 그녀는 대한그룹 본사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인쇄소로 갔다. 몇 시간 후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사과문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봉투를 다시 대한그룹 본사로 보냈다. 사과문에는 변명도 합리화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했던 선택들과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제 손으로 갚겠습니다. 며칠이 흘렀다. 설원은 더 이상 인사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력서를 새로 작성했다. 학력과 경력을 가시하던 문장은 모두 지웠다. 대신 할 수 있는 일과 배우고 싶은 것을 적었다. 그녀가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작은 분식집이었다. 예전에 무심코 지나치던 골목 안에 있는 이름 없는 가게였다.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주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힘들 텐데 괜찮겠어? 설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달라졌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고 바닥을 닦았다. 처음에는 손이 느렸고 실수도 많았다. 손님에게 무리한 말을 들은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어제의 자신을 떠올렸다. 회의실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 차분한 눈빛, 유혜린이었다. 설현은 그녀를 알아보고 놀랐다. 여긴 어떻게? 혜린은 미소도 냉소도 없이 말했다. 식사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잠시 후 혜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공식 제안입니다. 설현은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대한그룹 산하 사회적 기업의 채용 안내서가 들어있었다. 지역 지원 프로젝트, 하급 행정 보조직, 조건은 열악했고 이름도 화려하지 않았다. 대표님이 직접 지시하신 건 아니에요. 혜린이 말했다. 다만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설현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혜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답했다. 그건 지금의 한서연 씨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과거를 지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반복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우산을 펼쳤다. 아직도 그날의 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한 번 바라보았다. 선택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지만 다시 쌓아 올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한서연의 하루는 더 이상 회의와 결제, 권력의 언어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땀과 침묵,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분식집에서의 일은 쉽지 않았다. 손목은 늘 아팠고 퇴근 후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잠은 깊어졌다. 마음속에 눌러 담아 두었던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가게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회색 예초를 입은 노인이었다. 설현은 그를 알아보는 데 몇 초가 걸렸다. 김철수, 대한그룹 주차장에서 커피를 쏟았다며 모욕을 당했던 경비원이었다. 오랜만입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여기서 일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설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철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사과받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직접 보고 싶어서. 그 말에 설현의 눈이 흔들렸다. 저도 아직 바뀌는 중입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화는 그 어떤 용서의 말보다 무거웠다. 며칠 뒤 서연은 결정을 내렸다. 유혜린이 건네준 봉투를 다시 열었다. 사회적 기업의 하급 행정보조직, 이름 없는 자리, 주목받지 않는 위치. 그녀는 지원서를 작성했다. 이번에는 글을 꾸미지 않았다. 실패와 잘못, 그리고 다시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그대로 적었다. 먼저 날, 작은 사무실에서 유혜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식적인 미소도 사적인 감정도 배제된 얼굴이었다. 이 자리는 명예 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혜린이 말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일해봅시다. 그날 밤 강준호는 서울 일곽의 한 묘지를 찾았다. 해가 지고 공기가 차가워진 시간이었다. 그는 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묘비 앞에 섰다. 어머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은 지켰어요. 성공했지만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미워하지 않는 선택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유혜린이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강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후회는 있어.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그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다. 과거를 이기는 방법은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뿐이니까. 몇 달 후 대한그룹 서울지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인사 시스템은 투명해졌고 익명 제보 창구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조직은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었다. 한서연은 제주도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함은 단순했다. 행정보조. 아무도 그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편안했다. 퇴근 후 그녀는 바닷가에 앉아 우산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낡았지만 버리지 못한 물건.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을 때 강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잘 지내?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두 사람 사이에 바람 소리만이 흘렀다.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옅은 미소였다. 그럼 됐어.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더 말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섰다. 다시 만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어제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오늘의 빛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